자, 이번 강부터는 우리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당좌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좌자산 제일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 제일 첫 번째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현금과 현금,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자,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예금하고 보통 예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통 예금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 자,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라는 얘기죠.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왜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분계를 할 때는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자,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이 10,000원. 차변에는 현금으로 수령을 했으면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을 했습니다.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10,000원. 차변에 보통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보통 예금이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대변에 역시 마찬가지 또 상품을 10,000원을 매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좌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또 상품을 10,000원 매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의 성격을 가진 것. 그럼 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무엇이 있나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거죠. 분계를 할 때는 개별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개별 계정 과목을 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자, 재무상태표가 관리용이 있습니다. 관리용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외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외부에 보고할 때 쓰는 보고용이 있습니다. 보고용 또는 뭐 제출용, 세무서라든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재무상태표가 들어갑니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고요. 자, 관리용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현금 10,000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현금 10,000원, 보통 예금 10,000원, 그 다음에 당좌 예금 10,000원 다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당좌 예금 10,000원.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10,000원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씁니다. 대표자에게 보고할 때는 개별 계정 과목을 써서 다 따로따로 보고를 하고요. 외부에 보고할 때 세무서나 아니면 은행에 보고할 때 제출을 할 때는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0,000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통합 표시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통합 표시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통합 표시 원칙.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 비슷한 것들이죠. 성격이 모두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표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합친 말이다.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일 때, 통상적으로 분계를 할 때, 현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당주예금, 현금성 자산을 따로 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썼다가 나중에 재무상태표 작성을 할 때, 재무상태표 작성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관리용을 작성을 할 때는 현금, 보통예금, 당주예금, 현금성 자산을 다 따로따로 쓰는데 외부에 보고할 때만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쳐서 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합 표시한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금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이 현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자, 통화라는 것은 뭐냐면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줄여서 통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폐, 주화 10원짜리부터 해서 5만원짜리까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통화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화 대신 쓰이는 증권. 통화, 지폐나 주화, 대용, 대신 쓰이는 증권을 뜻하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합수표 또는 뭐 가계수표, 우편수표, 여행자수표, 자, 등등 이렇게 수표자 들어가는 것들 요즘은 거의 5만원권이 이제 나오면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자기합수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기합수표, 가계수표, 우편수표, 여행자수표처럼 이렇게 수표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만기된 국공사채권. 자, 이렇게 만기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만기자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통화대용 증권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우편환 증서라는 게 있고요. 전신환 증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편환 증서나 전신환 증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저도 우편환 증서는 제 일생 중에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갈 때, 과거에 옛날에 군대 갈 때 우편환 증서를 한 장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군대 갈 때 차비로 나와요. 차비하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우편환 증서가 날라오는데 저는 그걸 갖고서 현금으로 바꿔서 밥을 사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신환 증서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신환 증서는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현금처럼 보내는 때 이제 전신환 증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신환 증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전신전화국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지금도 이것은 날라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지금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월이나 4월달쯤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통지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통화대용 증권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참고로 우표라든지 우표, 인지대 또는 뭐 차용증서, 돈을 빌려올 때 쓰는 차용증서, 그리고 또 뭐 주식, 어음,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니다. 여기 만기된 어음은 현금이지만 그냥 어음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자, 대신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표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편환 증서, 전신환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자 들어가는 것들 통화대용 증권으로서 현금에 속한다. 우표나 인지대, 차용증서, 주식, 어음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현금 단원에서 시험지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이거는 이론에서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현금 가부족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혹시나 뭐 쓰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금 과부족을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론상에서만 나와요.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지 잔액이 현금의 실지 잔액을 우리가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가 불일치할 때 사용하는 가짜 계정입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아니라 가짜 계정이라고 그래서 가계정이라는 말을 써요. 가계정 또는 임시계정이라는 말을 써요. 임시계정. 자, 제가 지난 강의에서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서 미결산 비만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결산 비만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결산 비만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결산 비만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 바로 이런 현금 과부족과 같은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 계정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임시 계정. 잠깐 나왔다가 싹 없어지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미결산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 과부족과 같은 가짜 계정은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8월 13일에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 원이에요.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 원인데 현금의 실제 잔액은 8만 원입니다. 2만 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2만 원이 부족합니다. 2만 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게 빵꾸 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거 어디다 돈 썼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붕괴가 원인불명이에요. 원인불명입니다. 그때 붕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일단은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대변에 현금이 2만 원이 가면 되겠죠. 돈이 나갔어. 근데 뭐에다 썼는지 모르는 거죠. 여비교통비면 여비교통비, 나 밥 사 먹은 거면 복리후생비,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때 처리하는 계정이 바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뭐 이런 거 대신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혼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혼나요. 왜냐하면 돈관리, 시제관리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혼나겠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 라는 얘기죠. 대변에 현금 2만 원, 차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교통비로 15,000원을 썼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그래도 다행입니다. 교통비 쓴 거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밝혀지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밝혀지면은 차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 되겠죠. 수정액으로 이렇게 지우고서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차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애주면 돼요. 없애줄 때는 반대편으로 대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15,000원만 밝혀졌으니까 15,000원만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는 교통비로 밝혀졌으니까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여비교통비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여비교통비 금액은 15,000원.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 원이고 시제가 8만 원입니다. 2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기하자. 대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하겠지. 대변에 현금 2만 원. 차변에 여비교통비면 애초부터 여비교통비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현금 과부족으로 분기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통비로 이렇게 밝혀지면은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면서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밝혀진 날짜가 9월 5일이다. 9월 5일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가 있습니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은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원인 불명이에요.
12월 31일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미결산 비만 계정 표시금지 원칙에 의해서 싹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2만 원 중에서 15,000원 없애주고 5,000원이 살아남았잖아요. 5,000원 살아남은 거 마저 없애줘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 과부족 5,000원 이렇게 없애주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차변에는 부족한 거니까 잡손실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손실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5,000원입니다. 잡손실 5,000원. 자, 이게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내용. 이쪽은 지울게요. 지우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통화는 지폐나 주어를 통화로 하고요. 통화 대용 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 수표자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기자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표나 만기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편한 증서, 전실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참고로 우표나 인지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왜 우표처럼 큰 거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인지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차용증서 주식어음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설명한 거 현금 과부족, 현금의 시제가 안 맞을 때, 현금의 시제가 맞지 않을 때 처리하는 계정이 바로 현금 과부족이다. 나중에 밝혀지면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여비교통비. 밝혀지지 않았으면 없애주고 나머지는 잡손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원 현금의 시제가 8만원 2만원이 부족하죠. 2만원이 부족한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 불명입니다. 자,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분계는 자, 요거랑 똑같은 거 같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원, 네, 현금의 시제가 8만원, 2만원이 부족한데 원인이 몰라요. 대변에 현금 2만원이 가겠죠? 대변에 현금 2만원이 가면 돼요. 차변에 여기에서는 현금 과부족으로 분계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잡손실로 분계를 해줍니다. 잡손실 금액은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결산시가 아니잖아요. 결산시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 과부족으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결산시가 아닐 때는 꼭 기억하세요. 결산시가 아닐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분계를 해주면 돼요. 그랬다가 찾으면 없애주고 결산 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산시예요. 지금 문제는 결산시입니다. 결산시니까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바로 결산시에는 반드시 그냥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잡손실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잡손실이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반대편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족한 게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의 시제가 장부 잔액보다 더 많아요. 자, 8월 13일에 현금의 장부 잔액은 10만 원인데 현금의 시제는 만약에 15만 원이다. 자, 5만 원이 많아요. 많은 걸 우리가 과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과잉. 많긴 많은데 도대체 왜 많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자,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입니다. 차변에 현금 들어왔겠죠? 5만 원이에요.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는 이때 돈 들어온 이유를 몰라요. 외상매출금 받은 거면 외상매출금, 계약금 받은 거면 선수금 등등 가면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때 처리하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죠. 현금 과부족 5만 원입니다. 자, 결론이 현금 과부족은 가짜 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처음에 대변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9월 5일에 3만 원이 밝혀졌습니다. 3만 원이 계약금 수령액으로 밝혀졌어요. 계약금 수령액으로 3만 원이 밝혀졌습니다. 계약금 받은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자, 이때는 원인을 몰라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분기를 했는데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3만 원만 없애줍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요. 대변에는 뭘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우리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 되는 거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금이 3만 원에 가시면 돼요. 자, 대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 차변에 와서 3만 원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수금이 됐습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시까지 나머지는 원인 불명입니다. 나머지는 원인 불명,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미결산, 비만계정 표시금지 원칙에 의해서 대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 2만 원 아직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2만 원 살아남아 있는 거 다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편에 가서 현금 과부족 금액은 얼마? 2만 원 없애줘요. 그러면 대변에 5만 원, 차변에 5만 원에서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원인을 모를 때는 그냥 꽁돈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잡이익 2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월 13일이면 결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 원이에요.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 원이고요. 현금의 시제가 15만 원입니다. 똑같이 5만 원이 많죠? 5만 원이 많아요. 과잉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시제를 비교해서 5만 원이 많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일단은 현금이 5만 원이 오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이 5만 원. 대변에는 자, 여기에서는 결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과부족으로 분기를 했다가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결산시란 말이에요. 결산을 현재 조사할 여유가 없어요. 때문에 이때는 그냥 일단은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잡이익 5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들 하십니다. 결산일 현재 부족하거나 많으면 그냥 바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산일이 아닐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다가 이렇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다가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산일만 한 번 더 볼까요? 저쪽에 결산일 현재 현금의 장부 잔액이 10만 원이고 네, 실제 잔액이 8만 원, 2만 원 부족해요. 그럼 대변에 현금 2만 원, 차변에 잡손실 2만 원. 바로 그냥 잡손실로 떨궈주면 되고요. 반대로 많은데 원인이 몰라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는 잡이익 5만 원. 이렇게 해서 잡이익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단원에서는 더 이상의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습니다. 저 이상 저거보다 뭐 또 다른 어떤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어떤 시험에서도 저거 말고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구불 예금 중에서 당좌 예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은 뭐고 당좌 예금이 뭐냐면 둘 다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두 번째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구불 예금. 자, 여기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었고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다 개인들은 무슨 통장 갖고 있을까요? 이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 다 보통 예금 통장을 갖고 있겠죠?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실적이 좋으면 신용카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신용카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 개인은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갖고 써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이 뭡니까?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체크카드고요. 신용카드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신용카드가 되겠죠. 빚이죠, 빚. 당좌예금은 통장을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좌수표라는 게, 얘네는 카드가 없어요. 당좌수표라는 걸 쓰고요. 자, 신용카드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약속어음이라는 걸 씁니다. 약속어음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은 이 당좌수표는 체크카드처럼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좌수표는 체크카드처럼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신용카드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신용카드 듯이 약속어음도 역시 마찬가지 통장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약속어음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좌예금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가 있고요. 은행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어요. 자, 회사와 은행 간에 당좌 거래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당좌 거래라는 계약을 맺어요. 우리 통장 만들 때 그냥 통장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계약서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회사에 뭘 주느냐면 첫 번째 당좌 수표 묶음을 줘요. 묶음 보통 10매에서 20매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당좌 수표 묶음을 주고요. 두 번째는 약속어음 묶음을 줘요. 약속어음 묶음을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 10매에서 20매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장 만들면 체크카드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죠. 신용카드는 소득의 실적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요. 아무나 안 만들어줘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체크카드는 아무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소득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줘요. 근데 당좌수표하고 약속어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를 차렸다 하더라도 아무 회사나 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 묶음과 약속어음 묶음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자, 여기에 S전자가 있습니다. S전자 대리점이 있어요. S전자 대리점. 자, 우리 회사가 S전자 대리점으로부터 뭘 사갖고 왔느냐면 온풍기를 구입했습니다. 온풍기를 100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온풍기를 1000만원어치 구입했어요. 우리 회사는 온풍기를 사다가 파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도 온풍기를 사다가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럼 돈을 줘야 될 때 만약에 당좌수표로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는 온풍기를 상품이라고 했을 때 상품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0만원, 대변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당좌수표. 여러분들 백지수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좌수표가 백지수표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안 적혀져 있거든요. 금액이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직접 적는 겁니다. 1000만원 이렇게 적는 거죠. 이거를 S전자 대리점에 주는 거예요. 그럼 S전자 대리점에 주면은 S전자 대리점은 이 당좌수표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S전자 대리점은 은행에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은행에 제시를 해서 돈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은행에서 이렇게 S전자 대리점에 돈을 주겠죠. 체크카드 긁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카드 긁으면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은행에 있는 여러분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듯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은 은행에 있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이 1,000만 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체크카드 여러분들 결제를 하면 돈이 여러분들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똑같이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결제를 하면 돈이 여러분들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좌 수표를 주면 S전자 대리점은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S전자 대리점에 그죠?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상품을 매출하고 그죠? 상품을 매출하고 뭘로 다 받았습니까? 돈을 당좌 수표로 받았죠. 돈을 당좌 수표로 받았습니다. 자, 분계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 원. 차변에는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받아서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받고 왔죠. 그쵸? 그래서 당좌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 되는 겁니다. 당좌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하면 돈이 은행에서 나가는 거니까 당좌 예금이 되는 거고요. 당좌 수표로 받으면 그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현금이 되는 겁니다. 현금.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준 사람은 당좌 예금, 받은 사람은 현금이 되는 거다. 그리고 당좌 수표와 체크카드를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카드 결제하면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듯이 당좌 수표로 결제하면 돈이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간다라는 얘기죠. 대신에 조건은 당좌 수표의 조건은 뭐냐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약수보험을 써주는 겁니다. 약수보험.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약수보험을 써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대신에 약수보험은 기간이 들어가요. 11월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이 들어갑니다. 요 날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만기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기일.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고 약수보험을 줬죠.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급어음 1,000만 원. 왜? 나중에 11월 30날이 돼야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1월 30날이 되면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란 말 쓰는 거고요. 얘네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출하고 약수금을 받았죠. 그러면은 11월 30날이 되면 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어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받을어음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면 당좌 수표, 없으면 약수금을 써라. 수표로 주면은 당좌예금,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약수금을 써라. 약수금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되고요. 약수금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면 받을어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받을어음하고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뒤에 어음 단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음 단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당좌예금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약수금하고 당좌예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당좌예금 단원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올까? 정해져 있습니다. 당좌예금 단원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적어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당좌 차월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차월. 우리 당좌예금 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당좌 차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통장에 돈이 있는 줄 알고 밥을 먹고 체크카드를 결제했는데 한도 초과 돈이 없답니다.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있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줬는데 돈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부도수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있는 것.
마이너스 통장을 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기 차입금. 자, 부채예요, 부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금 잔액을 초과를 해서 수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류자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표자인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건물 1,000만 원짜리를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했어요. 당좌 차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담보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담보로 제공하다.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했습니다. 당좌 예금하다.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하다, 주문하다, 약속하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니까는 네,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건물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의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다. 이건 뭐죠? 마이너스 한도가 2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담보로 제공하고도 역시 마찬가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니까는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 당좌 차월 계약을 맺다. 계약을 맺는 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개할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나왔느냐? 나 건물 1,000만 원 빌려주고 마이너스 한도 2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금 1,000만 원을 당좌예금하다 분개를 하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죠. 대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당좌예금. 차변에 당좌예금이 1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어요. 일단 찍 거버립니다.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찍 거버리고요. 200만 원의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 찍 거버려요. 이거는 1,000만 원짜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이너스 한도가 200만 원짜리라 2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예금했어요. 얘는 분개를 해줘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 여러분들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일까요?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아니죠. 300만 원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예금한 거 100만 원에다가 그죠? 내가 예금한 거 10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가 토탈 300만 원의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 자, 상품을 70만 원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 거래입니다. 이어서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분개가 차변에 상품 70만 원.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얼마가 될까요? 70만 원이 나갑니다. 당좌 예금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70만 원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한 거 분개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품을 또 구입을 했어요. 계속 이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비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역시 마찬가지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이 50만 원이 오면 되겠죠. 차변에 비품 5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이 50만 원이 아니에요. 30만 원만 갑니다. 그죠? 왜?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었죠. 100에서 70만 원 나갔으니까 30만 원 남았죠. 그러니까 30만 원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당좌 차월 금액은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분계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좌 차월로 분계하시오, 단기 차입금으로 분계하시오, 뭐 이렇게 주어지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갑니다. 또 상품 얼마를 매입했느냐면 30만 원을 매입을 했어요. 상품을 30만 원을 매입을 하고 대금은 또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30만 원이 오면 되고요. 차변에 상품이 30만 원.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는 당좌 예금이 아닙니다. 당좌 예금이 아니라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당좌 차월 3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단기 차입금 3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마이너스는 지금 현재 50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계속 돈을 찾았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토탈 마이너스는 5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자, 5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다시 100만 원 당좌 예금을 했습니다. 현금을 다시 100만 원 당좌 예입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50만 원 있었는데 자, 100만 원 예금했으니까 50만 원 다 갚죠? 네, 다 갚았어요. 차변에 당좌 차월 50만 원 다 갚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뭐가 되느냐면 당좌 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50만 원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지우변사 한번 살펴볼게요. 당좌 차월의 뜻. 자,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걸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물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 마이너스 한도가 200이지 아직까지 안 썼으니까 분개하지 않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하다. 요것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는 당좌 예금이 100만 원입니다. 자,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7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통장에 돈은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비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차변에 비품 5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은 3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은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에는 마이너스 20이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또 30만 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내려가는 거죠. 당좌 예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당좌 차월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단기 차입금. 그럼 지금 현재 토탈 마이너스 5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예금을 했으니까는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마이너스 다 갚겠죠? 당좌 차월,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요. 나머지가 당좌 예금으로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당좌 예금 단원에서 만약에 분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당좌 차월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마세요. 수표로 받다는 현금이고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가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나올 수 있느냐면 당좌 예금 단원에서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게 있어요.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행계정 조정표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실무에서는 지금은 쓸 이유가 없어요. 거의 안 씁니다. 이 은행계정 조정표가 뭐냐면 회사의 당좌 예금 잔액과 은행의 은행 잔액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은행 잔액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증명서. 요거는 아직도 씁니다. 은행 잔액 증명서는 우리 결산할 때 다 증빙 서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이
불일치할 때 작성하는 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24시간 되기 때문에 불일치할 이유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돈 나간 걸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인터넷이 안 됐던 시절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내 통장에 분명히 돈이 없을 거야. 근데 통장에 찍어봤더니 돈이 있어요. 이거 뭐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내용을 밝히는 표가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는 뭐 왼쪽을 회사 측 잔액이라고 두고요. 회사 측 잔액. 그 다음에 우측을 은행 측 잔액. 뭐 이거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잔액.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불일치합니다. 그럼 불일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풀이 나올 때 그때 제가 더 설명을 문제풀이 나오는 시험에서만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게요. 만약에 기발행 미지급 수표가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은행 측 가서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미기입 예금이라는 게 나오면 은행 측 가서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회사 쪽은 부도수표라든지 수표 이자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회사 쪽 가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미통지 예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플러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오기 잘못 기록했을 때는 내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내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요. 자, 요거는 은행계정 조정표는 지금은 시험 문제 아주 가끔 한 문제씩 나오긴 하는데,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풀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뭔지는 연습 문제 풀이할 때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마지막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성 자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시면 돼요. 은행계정 조정표는. 자, 이 현금성 자산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데 쉬워야 됩니다. 현금 전환이 쉬워야 돼요. 용이해야 되며,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취득 시로부터,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취득 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데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 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정기예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있어요. 요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요 날을 결산시라고 하죠. 결산시 현재 정기예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만기가 2000X2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로부터 만기가 2월 28일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2개월밖에 안 남았죠? 근데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취득시가 아니잖아요.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단기 금융 상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것도 있었죠. 단기금융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00X1년 12월 31일 취득했어요. 이 취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취득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취득. 정기예금이 똑같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정기예금이 똑같이 1000만 원 있고요. 만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취득 시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반드시 취득 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취득 시. 반드시 취득 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현금성 자산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환매채라는 게 나와요. 환매채.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에 환매채가 있어요. 환매채가 90일짜리가 있고요. 90일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환매채가 120일짜리가 있어요. 90일짜리가 있고 120일짜리가 있습니다. 환매채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은행에서 환매해 주겠다. 다시 사들여 주겠다라는 얘기죠. 90일은 3개월이니까는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환매채 갖고 더 많이 나와요. 90일짜리는 현금성 자산, 120일짜리는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당좌 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현금 단원에서는 현금 가부족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좌예금 단원에서는 당좌 차월과 요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고요. 시험이 있고 나오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이할 때 만약에 내가 풀어줬다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안 나오는 시험, 만약에 뭐 전산세무나 이런 쪽은 안 나오겠지만 재경관리사나 뭐 회계관리 이런 쪽에서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할 때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금성 자산에서 요거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 취득 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단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